노변입니다. 오늘만 사는 기자 장기입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2부 노변 장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정 기자는 오늘만 산다 별명 제가 붙여드렸는데 그게 좋은가 봅니다. 야, 은근히 많은 분들한테서 호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할 말 다 해라. 회한이나 없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외압이 내리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기사만이 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젊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해마다 끊이질 않는데요. 2인 1조로 일한다는 내부 지침만 지켰어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결국은 지난번 지하철 또 스크린 도어 문제도 그렇죠. 2인 1조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죠? 2인 1조였다면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김용균 씨, 이제 사망한 김용균 씨 같은 경우 발견된 시간이 새벽 3시 20분인데요. 언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기계에.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2014년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도 2014년 11월 18일 박모 씨가 비슷한 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한밤중이었던 것도 똑같고 역시 혼자서 일하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석탄 이송 장치가 아니라 탈황 설비 이송 장치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년 한 7 내지 8명 정도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모두가 2명 이상이 일해서 급하게라도 이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사망까지는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좀 이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망처럼 몇 시간 방치됐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 그렇죠. 4시간 이상 방치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변호사님.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떠맡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벌어지면 원청은 우리 직원은 아니다. 이렇게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뭐 산재 보상금이나 이런 거 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도급 형태로 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노동자의 그 산재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고 도급을 해주었던 원청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컨대 한국발전기술이 지금 이 숨진 김용균 씨 소속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그 태안화력발전소 그 서부발전소에서 지금 하청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한국발전기술마저도 이 낙탄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료 운영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60명 중에 8명이 또 재하청을 준 회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청의 하청.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위험의 외주화가 제2, 제3의 하청업체까지 계속 연결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산업안전기본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좀 운이 안 좋으면 과실치사까지도 원래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형법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하는 겁니다. 이 법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업체가 좀 영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좀 감액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바라고 있지 않느냐. 형사처벌도 피하고 돈도 아끼고 뭐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십억대 보상금을 우려해서 피해자 측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회사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노조를 찾아오기도 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 회사 문을 닫게 생겼다. 이 청년의 경우 이번 피해자의 경우에는 산재 보상금도 얼마 안 나온다. 그러니까 회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청업체에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이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는 서부발전 측은 우리는 모르겠다. 하청업체에서 합의하려고 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한국발전기술 측은요. 합의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의를 표하러 간 것이 잘못 와전이 됐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리 좀 살펴볼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 한전의 자회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계 기업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이런 발전업체, 하청업체를 왜 사드리겠습니까?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인력을 줄이게 돼요. 예.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못하고 그 피해자, 사망자의 빈소도 찾아가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저런 조치를 취하면은 며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발전소의 그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업무를 못하게 된 그 책임을 바로 이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십억 대 보상금이다. 근데 특히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은 계약 상대자인 하청의 규칙으로 발전의 지장, 그러니까 발전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체상금 및 벌과금을 줘야 되는데 가동 중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유지 비용이 늘어날수록 모든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전 그 한국발전기술에서는 빨리 우리 정리하고 합의 보고 우리 이제 일 복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동청에서 이 발전설비의 가동을 좀 중지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자기들은 복구시켜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발전사들은 무죄 인정을 받고 산재보험료도 감면받았다. 결국은 원청은 사고 안 났으니까. 그렇죠. 네. 원청에서 아무 책임이 없고 자기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실질적으로 5년간 서부발전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5명이고 부상자가 39명인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도입이 결국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고쳐지지 않네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번에 사망한 그 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더라고요. 24살이죠. 예,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번 가보죠. 그 전에 우리 팟빵 앱으로 커크88님께서 노 변호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입술이 부르트셨네요. 늘 건강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알고 라디오인데. 잠깐만요. 라디오고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알고. 네. 진짜 정말 부르텄어요 근데. 네, 저 여기 지금 좀 피곤해서 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진짜? 딴 방송 보고 그러셨나? 좀 전에 다른 방송을 보셨던 것 그랬나요? 같은데. 신기한 일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진짜 쉬고 나오겠습니다. 자,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건물관리법에 따르면은 1종 건물과 2종 건물은 강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1종과 2종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되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종과 2종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종 시설물만 해도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종빌딩 같은 경우는 15층이고요. 연면적도 15,000 제곱미터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로 하자면 강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데 안전상 필요가 있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강남구청장이 했죠. 강남구청장이. 예. 결국은 근데 아직 원인은 파악이 안 된 거죠. 파악이 됐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원래 원 계획상으로 내모여야 할 기둥이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그럼 부실공사죠.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단면적이 확실히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부실 공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또 보수도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이나 보수가 대단히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걸로 보이면 그러니까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 그러면 그 감리회사는 뭐 했고 이거 준공허가는 어떻게 났겠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옛날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이게 이 건물이 1991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1991년으로 좀 잠시 돌아가 보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주택 200만 원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여기에 대도 신도시들이 막 지어지고 있을 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붐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가 엄청나게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산을 사오네 어디서 사오네 할 때였는데 그럴 때는 조금씩 건물을 부실하게 날림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대통령이 몇천억 원 뇌물 받던 그렇죠.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정빌딩에 대해서 12일 날 이게 2등급을 받았잖아요. 건물 안전 최하 등급. A, B, C, D입니까? 예, 2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 건물인데 이게 지난 3월 달에 건축사 9명이 진단을 했어요. 네. 거기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 나올 수가 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90년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요. 강남구청에서 외관만 보고 이걸 A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입주자들 아닙니까? 여기 다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 보상은 어떻게 할 근데 것인가? 이제 인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그래요? 겁니다. 네. 예. 왜냐면은 이제 3종 그러니까 3종 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진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35% 정도가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제 모든 책임을 원래 져줘야 되는 거죠. 집주인이. 그렇죠. 근데 여기 건물 주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공동 소유로 아마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100여 명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씩 1층은 뭐 누구, 2층은 누구, 1층 중에서 어디는 또 누구 이렇게 소유주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겠네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또 주인이 하나 있으면은 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2등급을 받은 것도 사실은 정말로 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알려가지고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주기둥 2개랑 그 옆에 있는 것들만 지금 검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제대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어제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음엔 게임하다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3일 새벽 2시 10분쯤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서울 선릉역 5번 출구가 사건 현장입니다. 23세인 여성이 21세 여성을 흉기로 찔렀는데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은 비명소리와 함께 여성 2명이 엉켜서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은 3년 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23세 여성은 그때부터 자기가 남자다. 그러니까 남성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별을 바꾼 거죠. 21세 여성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23세 여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세 여성이 계속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 현실에서 다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21세 여성은 좀 데이트 상대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23세 여성이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려면 일단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만나러 나갔더니 떡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21세 여성이 무척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23세 여성 역시 화가 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미리 흉기를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가져갔대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온라인상이든 어쨌든 간에 다툼이 있었으니까 흉기를 가져가지 가만히 있는데 흉기를 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남자로 알고 예. 만나자고 계속 했는데 그 남자로 알려진 넷나베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분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킬까봐.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가 그러면 나도 당신하고 더 이상 인연을 끊겠다라고 해서 절교선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화가 나 있던 것으로 좀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라고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 측에서 내가 2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듣고 칼을 준비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나갔을 때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또 자기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로 뭐 평상시에 원래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 싸웠는지 거기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남성으로 알았던 여성이 상당히 이제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 가해자분도 자기를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칼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뭐 2명 이상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칼을 이렇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자기는 방어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미리 흉기를 챙겼다고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우발적이었다라거나 방어 목적이었다고 하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금 이분들이 한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랑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상당히 폭력적이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뭐 좀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지는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하면 이제 본인들의 폭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뭐 서든어택을 이제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을 좀 봤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섬찟할 정도로 폭력적인 게임이더라고요. 이렇게 선혈이 낭자한 그런 게임이던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뭐 저 피해 여성 측에서 먼저 뭐 폭력을 행사했다던가 이런 게 없었다면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좀 나름의 고의성이 있는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피해 여성이 사망하지는 않았죠. 예, 지금 이제 치료받아서 사망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그럼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 상해죄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면 상해죄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또 뭐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 따라 좀 달라지겠죠. 경찰이 오늘 오후에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영장 신청에 들어간 혐의는 살인 미수로 돼 있습니다. 미수로. 예. 그러면은 그 형량은 이렇게 만약에 결정된다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죠. 살인이 5년 이상이거든요.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인데 만약에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5년 이상 30년까지인데 미수는 2분의 1이 감경이 돼요. 그러니까 2년 6개월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3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성별을 속였다. 네. 이 문제로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성별을 속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렇게 생소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이 아무래도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무슨 큰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 측에서 어떤 그 성별을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그 피해자 쪽에서 같이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말릴 새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말릴 새도 없이 그렇게 벌어졌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도 같이 간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 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엉켜가지고 넘어지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는 사실 그런 그 긴급한 상황이 되면 여성들이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좀 좁습니다. 칼을 들었다고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들은 당장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 드라마 중에는 이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해가지고 시리즈물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미밀소은 경성인가 뭐 그런 제목의 드라마인데 이 온라인 게임이 예전처럼 1대1로 그냥 혼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팀을 이루고 자기네끼리 세력을 구축을 해서 하는 길드 거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특정 누구하고 같은 편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정이 많이 들고 사실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오프에서 보지 못했던 본인들의 본성 같은 것들을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해주면서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둘
친구의 관계도 3년 동안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깊은 관계를 마음속으로는 가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렇죠.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특히 남성으로 알고 있던 사람 쪽에서는 이제 본인의 연애 감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복합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적당하게 합시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